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당대 산문문체로 구사된 최초이자 최고의 소설로 평가받는 데카메론은요, 14세기 흑사병이 피렌체 전역을 휩쓸었던 대참사를 배경으로 7명의 기부인과 세 젊은이가 10일 동안 100가지의 이야기를 전개한 것으로, 이야기의 내용은 카톨릭의 부패상, 권력의 유착, 사회 각계각층의 당시 시대상을 적나라하게 풍자 시사하고 있습니다. 보카치오의 이 작품은 그가 죽고 100년 후에야 겨우 세상에 알려져 빛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탈리아의 문학자 상티스는 단테의 신곡에 비견하여 데카메론을 인곡이라 일컬었습니다. 1313년 이탈리아 피렌체 근교의 도시 체르탈도에서 부유한 상인이었던 보카치오 디 켈리노의 서자로 태어난 보카치오는요, 파리에서 어머니와 유년 시절을 보내고 그녀가 죽자 피렌체의 아버지가 그를 나폴리로 보내서 금융업과 상업술을 익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재능을 보이던 시를 독학으로 공부하고 토스카나 서구에 능통하여 단정한 외모와 세련된 교양으로 일약 4교계의 총화로 등장하였습니다. 데카메론의 발표 때는 호평과 혹평을 동시에 받은 문제작으로 근대 사상에 암시를 주는 인간 문학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1359년 위대한 시인이자 인문주의자인 페트라르카를 만나면서 그의 생에 중대하고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고대 문학과 역사에도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입어 지금 낭독을 시작합니다. 둘째 날 첫 번째 이야기. 저는 여왕님이 정하신 주제대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되지만 뜻밖의 행복한 결말을 맞는 우리 고장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옛날입니다. 트레비소라는 거리에 아르리고라는 독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했으므로 남의 부탁을 받아 짐을 날라주고 그 싹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찮은 배달꾼에 불과했지만 선량하고 종교심이 매우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트레비소 사람들에 의하면 그가 임종을 맞이하였을 때, 사실 여부는 잘 모르지만 거리에 있는 대교회의 종이 모두 저절로 울렸다고 합니다. 이런 기적이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아르리고를 성인이라고 말하며 그의 유해가 있는 집에 몰려가 마치 성체를 모시듯 대교회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절름발이와 손발을 쓰지 못하는 불구자와 소경과 그 밖에 무슨 병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는 자들이 그 유해에 닿으면 낫게 될 것이라고 믿고 줄줄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거리의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며 오고 가고 있는데 우리와 같은 세 사람의 피렌체 사람이 이 도시를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스테키라 하며 또 한 사람은 마르텔리노, 세 번째 사람은 마르케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귀족이나 영주들의 저택을 찾아다니며 갖가지 얼굴로 변장을 해보이기도 하고 남의 흉내를 내기도 하며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광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고장이 처음이었으므로 거리의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나서는 자신들도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들이 여관에 짐을 풀자 마르케제가 말했습니다. 어때? 그 성인을 배알하러 갈까?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 옆에 가기조차도 힘들겠지만 말일세. 듣자 하니 광장은 독일 고용병과 무장한 사람으로 가득 찼다니 말이야. 이곳 영주께서 소동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군. 더욱이 교회는 이제 어린아이도 하나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꽉 찼다는데. 마르텔리노가 대꾸하기를 그렇다고 그만둘 수야 없지. 그 유해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지. 어떻게? 하고 마르케제가 물었습니다. 마르텔리노가 대답했습니다. 즉 말이야, 내가 손발이 부자유한 불구자가 되는 거지. 스테키가 이쪽, 네가 이쪽에서 나를 부축하고 마치 내가 걷지 못하는 사나이인 것처럼 하여 그 옆에 가려는 것으로 꾸미잔 말이야. 죽은 성인님에게 고쳐달라는 것이지. 그걸 보고 길을 안 비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걸세. 그러면 쉽게 가볼 수 있지 않은가? 마르케제와 스테키는 그거 참 재미있겠다고 맞장구를 치며 곧바로 모두 함께 여관을 나와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마르텔리노는 양손을 비롯하여 발은 물론 손가락에 이르기까지 뒤틀리게 하고 그 위에 눈과 입과 온 얼굴을 보기에도 끔찍스럽게 비틀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고 그를 알아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마르케제와 스테키의 부축을 받으며 서로 믿음이 깊은 사람인 양 앞사람에게 제발 지나가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며 교회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부탁을 받은 사람들은 곧 친절하게 대하며 모두들 비키시오, 들여보내주시오, 들여보내요 하고 외쳤으므로 세 사람은 성 아르리고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곳에 쉽사리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던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부축되어 마르텔리노는 쾌유의 혜택을 입도록 유해 위에 놓여졌습니다. 사람들은 사태의 귀추를 주목하며 침을 삼키며 바라보았습니다. 마르텔리노는 잠시 뒤 그런 일을 잘 알고 있는 듯 먼저 손가락 하나가 펴지고 손이 펴지고 그리고 팔이 펴진 것처럼 하며 드디어 온몸을 반드시 펴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성 아르리고의 덕을 찬양하며 와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들끓는 소리에 천둥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운수사납게도 어쩌다가 그 자리에 마르텔리노를 매우 잘 알고 있는 피렌체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그가 부축되어 왔을 때는 모습이 아주 달라져 있었으므로 알아보지 못하다가 온몸을 펴고 일어나자 곧 알아보고 낄낄거리며 웃어대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주여, 그를 벌하옵소서. 잘도 병신으로 둔갑했군. 그건 정말 속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 이 소리를 들은 몇 사람이 트레비소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저 사람은 병신이 아니었나요? 피렌체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저 녀석은 우리들처럼 아주 정정한 사나이입니다. 하지만 보신 바와 같이 얼굴 모습을 바꾸어 딴 사람이 되는 속임수는 식은 죽먹기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 말만 들어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앞으로 나오자 큰 소리로 외쳐대었습니다. 이 배신자를 잡아라. 이 녀석은 하느님과 성인을 우롱해서 병신도 아닌 녀석이 병신 흉내를 내어 성인과 우리를 밥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외치면서 그를 잡아 끌어내리더니 머리카락을 휘어잡고 옷을 벗기고
주먹 세례를 퍼부으면서 걷어찼습니다. 모두 달려들어 이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마르텔리노는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하며 몸을 방어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때리고 걷어차는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이 모양을 본 마르케제와 스테키는 서로 이거 큰일 났다 하고 말하면서도 자신들이 위태로워졌기 때문에 감히 그를 구하려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함께 죽여버리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내심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군중 속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를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르케제가 얼른 생각해낸 묘안이 없었다면 마르텔리노는 아마 맞아 죽었을 겁니다. 마르케제는 시장의 대리로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탁입니다. 저 녀석은 금화가 100개나 들어있던 제 지갑을 소매치기 한 고약한 녀석입니다. 제발 저 녀석을 붙잡아 금화를 도로 찾게 해주십시오. 이 소리를 듣고 곧 12명 정도의 관리가 달려나와 얻어맞고 밟히고 채이고 있는 그를 끌고 나와서 시장이 있는 관하로 왔습니다. 그에게 희롱당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뒤에서 줄지어 따라오며 그가 소매치기란 말을 듣자 그를 혼내주기 위해 모두 함께 자기들도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리의 재판관은 본래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자 곧 그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르텔리노는 체포된 것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장난삼아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판관은 아주 화가 났습니다. 고문용 밧줄을 목에 걸고 나중에는 진짜 교수형에 처하기 위해 사실을 자백시켜야겠다고 생각했으며 재판관은 마르텔리노의 목에 건 밧줄을 몇 번인가 적당히 잡아당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럿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대답해도 소용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재판관님, 곧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고발한 사람 각자에게 언제 어디서 제가 그들의 지갑을 소매치기 했는지 말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소매치기를 한 것과 안 한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아 하고 재판관은 그 중의 몇 사람을 불러 말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8일 전에 당했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6일 전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4일 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 마르텔리노는 말했습니다. 재판관님, 이 사람들은 모두 제멋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을 고백하겠습니다. 그 증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거리에 막 도착했기 때문에 그 날짜에는 이 고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운 나쁘게 성체를 뵈러 갔다가 보시는 바와 같이 혼이 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인가는 외국인 출입 관리를 하시는 분께서 밝힐 수 있고 또 그 대장과 여관 주인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알아보신 다음 이 나쁜 인간들의 소원대로 저를 고문하시거나 죽여주십시오. 사태가 이렇게 되어가는 동안 마르케제와 스테키는 재판관이 과혹한 재판으로 그를 교수형에 처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겁을 내며 우리는 공연한 짓을 해서 봉변을 당하는군. 이건 마치 냄비에서 꺼낸 다음 불 속에 넣은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달려서 여관으로 돌아와 여관 주인을 만나자 일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관 주인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서 오랫동안 트레비소에 살았고 시장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산드로
아골란티라는 사람에게 두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일의 경위를 상세히 말한 다음 셋이서 마르텔리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산드로는 크게 웃고 나서 시장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마르텔리노를 돌려주십사 하고 청을 드릴 허가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마르텔리노를 돌려받으러 갔을 때 마르텔리노는 셔츠 하나만 입은 채로 재판관 앞에 서서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재판관이 그의 변명을 하나도 인정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관은 마침 피렌체 사람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교수형에 처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처럼 마르텔리노를 시장에게 돌려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억지로 석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르텔리노는 시장 앞에 나오자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린 다음 피렌체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직 목에 밧줄이 걸려있는 듯 싶어서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시장은 이 사건에 배를 움켜쥐고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옷 한 벌을 선사받은 후 세 사람은 원하던 대로 최대의 재난을 피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첫 번째 네이필레의 이야기에 일동은 한바탕 웃었습니다. 특히 필로스트라토는 파한대소했는데 여왕으로부터 다음 이야기를 명받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교심과 재난과 사랑이 뒤섞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두시면 언젠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낯선 고장을 여행하다가 사랑의 위험한 다리를 건너게 되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런 나라에서는 성 줄리아노의 기도를 외지 않는 사람은 훌륭한 침대에서는 자기에는 될 수 있어도 좋은 숙소에 머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아초 다 페르다라 공의 시대에 리날도 다스티라는 상인이 상업적인 용무로 볼료나에 갔었습니다. 볼일이 끝나 집으로 돌아가려고 페르다라의 거리를 나와 베로나를 향해 말을 몰고 가다가 몇 사람의 사나이를 만났습니다. 이 패거리는 얼른 보기에 장사꾼 같았지만 실은 도둑들로서 날강도 짓을 하며 살아가는 녀석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는 부주의하게도 세상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리날도 다스티가 상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돈을 많이 가졌으리라 짐작했으므로 기회만 있으면 빼앗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날강도들은 의심받지 않기 위해 일부러 그에게 겸손한 태도로 신중하고 정직한 이야기를 하면서 착하고 넉넉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을 타고 가며 다스티는 역시 말을 탄 하인을 한 사람만 데리고 떠났을 뿐이었으므로 그들과 동행하게 된 것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흔히 있는 일이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 끝에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새 날강도 중의 한 사람이 리날도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생께서 여행을 하실 때에는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리날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일에는 상당히 서투른 사람으로 구식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종류도 몇 가지 없습니다. 돈만 해도 24푼이 들어야 할 때도 10푼으로 겨우 때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행을 할 때에는 아침에 여관을 나올 때 성 줄리아노님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를 올리고 아베 마리아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합니다. 저녁에는 좋은 여관을 내려 주십사 하고 하느님과 줄리아노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지금껏 여행을 다니면서 커다란 재난을 여러 번 당해보았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잘 모면할 수가 있어 저녁에도 좋은 여관에 들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성 줄리아노님을 존경하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그날을 무사히 지내고 저녁에 좋은 여관을 찾아들 수가 없을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그러자 그에게 질문한 사나이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드렸겠군요. 아, 물론이죠. 리날도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지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알고 있는 그 사나이는 마음속으로 정말 기도인지 뭔지가 필요할 게다. 우리가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너는 오늘 변변한 여간에 묵을 수가 없을걸 하고 생각하면서 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퍽 많은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매우 좋은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오기는 했지만 저로서는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쁜 여간에 들게 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기도를 올린 선생님과 올리지 않은 저와 누가 더 좋은 여관에 들게 될지 이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저는 우리 할머니가 언제나 외고 있는 디루피스티라든가 인터메라타라든가 데프로푼티라는 말을 외고 있는데 이건 퍽 효험이 있어요. 이런 잡다함 속에 길을 재촉하면서 그들의 날강도는 모의를 실천에 옮길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해질 무렵이 되어 카스텔 굴리엘모를 지나자 어느 강가에다 그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들 세 사람은 마침 시각도 알맞고 사람의 그림자도 안 보이며 어디서고 눈에 띄지 않을 장수이기에 리날도에게 덤벼들어 가진 것을 모두 빼앗고 말에서 끌어내린 다음 셔츠 하나만을 남겨놓고는 입을 옷까지도 벗겨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날 때 이런 말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내 놈의 성 줄리아노님인지 무엇인지가 오늘 저녁에 좋은 여관을 마련해 줄지는 시험해 보지 그래? 우리들에게는 이미 좋은 여관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말이야. 이렇게 말한 그들은 강을 건너 달아나 버렸습니다. 한편 리날도의 하인은 비겁한 녀석으로 주인을 구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말머리를 돌리더니 카스테일 굴리엘모에 닿을 때까지도 뒤도 안 돌아보고 말을 몰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고 있었으므로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마을의 여관에 찾아들 수가 있었습니다. 리날도는 구두마저 빼앗기고 속옷 하나만 걸친 채로 때마침 세차게 몰아쳐 오기 시작한 눈을 맞으며 덜덜 떨리는 몸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날은 어두워오고 딱딱 마주치는 이를 악물면서 얼어 죽지 않기 위해 하룻밤을 지낼 만한 피난 장소가 없을까 하고 둘레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대는 피난 장소 같은 것은 어디를 보아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추위에 쫓기듯이 카스테일 굴리엘모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하인이 어디 있는지 어디로 도망을 쳤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도 없어 아무튼 마을에 가면 하느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마을 성벽까지 1마일을 남겨놓고 그만 캄캄한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착이 늦은 탓으로 성문은 닫히고 다리도 걷어 올린뒤라 성 안으로 들어갈 도리가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울고 싶은 심정이 된 그는 하다못해 눈을 피할 장소라도 없을까 하여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침 성벽 위에 처마가 밖으로 조금 튀어나온 집이 한 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 처마 밑에서 하룻밤을 지새우리라 생각하고 다가가 보니 처마 밑에는
닫혀 있긴 했지만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에 흩어져 있는 지푸라기들을 주워 모아 쌓고는 슬프고 비참한 기분으로 앉았습니다. 자신은 성 줄리아노님을 깊이 믿고 있는데 돌봐주지 않는 것이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성 줄리아노님은 그를 염려하여 주셨고 곧 좋은 숙소를 마련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마을에는 세상에 보기 드물게 미인인 미방인이 살고 있었는데 아초공이 목숨을 걸고 그 미망인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그 미망인을 숨겨놓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날도가 하룻밤을 지새우려 찾아든 처마 밑은 이 부인이 사는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은 아초공이 마을에 와 있었는데 밤이 되면 이 집으로 와서 그녀와 즐기려고 목욕물을 준비해 놓는가 하면 호화로운 만찬도 준비를 해 놓으란 분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모든 준비를 끝내 놓았을 때 공에게 일이 생겼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공은 곧 말을 타고 떠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은 그녀더러 기다리지 말라는 전갈을 보내고는 즉시 마을을 떠났던 것입니다. 미망이는 약간 맥이 풀렸지만 공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목욕물에 목욕을 한 다음 식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나서 우선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욕탕은 불쌍한 리날도가 밖에서 몸을 기대고 있던 바로 그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던 미망이는 리날도가 투덜거리며 덜덜 떨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몸종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문 밖에 누가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오너라. 몸종이 밖에 나가보니 달빛이 어렴풋한 가운데 어떤 사나이가 속옷바람에 구두도 신지 않은 채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몸종에게 누구냐는 질문을 받은 리날도는 벌벌 떨리는 음성으로 겨우 자기가 누구이며 왜 이곳에 있는가를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디 오늘 저녁 이곳에서 얼어 죽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몸종은 가엾게 생각하여 여주인에게 돌아와 사실대로 자세히 말했습니다. 미망인도 역시 불쌍히 생각하고 공이 때때로 몰래 찾아올 때 쓰곤 하던 그 문에 열쇠가 있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가서 가만히 열어주어라. 우리 집엔 산의 진미가 가득하지만 먹을 사람은 없고 잠잘 방도 넉넉하게 있으니. 몸종은 여주인의 이런 따뜻한 인정을 매우 칭찬하고 나서 그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에 들어온 사나이를 보니 금방 얼어 죽을 것 같았으므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이 목욕탕에 들어가시어요. 물이 아직도 식지 않았으니까. 그는 안내를 기다릴 사이도 없이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물 속에 몸을 담그니 몸도 완전히 따뜻해지고 마치 되살아난 기분이었습니다. 미망이는 얼마 전에 죽은 남편의 옷을 입히기로 했습니다. 그 옷은 마치 그를 위해 만들어졌던 것처럼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리날도는 여주인으로부터 무슨 말이 있기를 기다리며 하느님과 성 줄리아노에게 이토록 저주스러운 밤에서 자신을 구해주시고 예비한 대로 훌륭한 숙소로 인도해 주신 데에 감사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몸을 쉬고 난 미망이는 커다란 난로가 있는 자기 방에 불을 많이 지피게 하고는 그 방에 들어오면서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고 몸종에게 물었습니다. 마님, 그분은 옷을 입으셨습니다. 상당한 미남자이신데 돈도 많고 예의 바른 분 같습니다. 하고 몸종은 대답했습니다. 그럼 모시고 오너라 하고 미망이는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불을 쬐시도록 해드려라. 그리고 아직 저녁 전이실 테니 저녁 식사를 하시게 하고. 리날도는 그 거실에 들어와
미망인을 보고 이 부인은 신분이 상당히 높은 분이라고 생각했으므로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베풀어준 호의에 깊이 감사의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미망인은 리날도를 직접 보고 또 그의 말을 듣고는 몸종이 말하는 대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으므로 미소를 띠며 가까이 난로 옆으로 와서 앉도록 권하고 사건에 대하여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리날도는 순서대로 일의 자초지종을 모두 말했습니다. 미망인은 리날도의 하인이 이 마을에 도망쳐 온 일을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으므로 그의 말을 모두 신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일에 대하여 그에게 이야기해주고 내일 아침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코 식사가 준비되어 그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손을 씻고 나서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리날도는 체격도 좋으며 미남자인데다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인상이었고 행동은 부드러웠으며 한창 나이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부인은 몇 번씩이나 그를 응시하며 자꾸 칭찬의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공과 하룻밤을 지내기로 되어 있었던 탓으로 이미 벌써부터 엄난한 정욕에 몸이 근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가 끝나고 식탁에서 물러나자 아초공이 자기를 속였으니 눈앞에 주어진 행운을 놓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라며 몸종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몸종은 자기의 주인의 소원을 알자 되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대답했습니다. 미망인은 리날도가 동그마니 혼자 앉아있는 난로가로 돌아와 정욕이 넘치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런 리날도님 뭘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하셔요? 빼앗기신 의복이나 말이 아쉬워서인가요? 기운을 내세요. 내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히 앉으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 이상의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주인의 옷을 입고 계시는 것을 보니 마치 주인이 돌아온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서 아까부터 오늘 저녁에는 몇 번이고 입맞추며 안기고 싶어졌습니다. 혹시 그런 것을 아마 싫어할지는 모르겠다는 염려만 없었다면 진작 그렇게 하고 싶었을 정도예요. 리날도는 이런 말을 들으며 미망인의 눈이 정욕에 불타고 있는 것을 보자 본래 신체 건강한 사나이였으므로 양팔을 벌리고 미망인 앞으로 서슴없이 다가갔습니다. 부인, 제가 살아난 것은 오직 부인 덕분입니다. 이 고마움은 아무리 말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부인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 부인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부인께서 좋으시다면 안아주시든 입을 맞추시든 마음대로 해 주십시오. 저도 기꺼이 부인을 안아드리고 또 입도 맞추겠습니다. 이 이상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욕망에 불타고 있던 미망이는 즉시 그의 품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씩 정열적으로 끌어안으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일어나 침실로 갔습니다. 그들은 침대에 눕자 욕정을 만족시켰습니다. 이어코 먼동이 훤히 밝아오고 미망인도 아주 만족했으므로 그들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망인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려지게 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그에게 더러운 옷을 입히고 지갑에는 돈을 듬뿍 넣어준 다음 하인을 만날 수 있는 길목을 가르쳐 주면서 그를 끌어들였던 문으로 다시 내보냈습니다. 날이 아주 밝자 그는 정말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성문이 열림과 동시에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곧 하인을 만났으므로 여행 가방에 넣어두었던 자기 옷으로 갈아입고 막 하인의 말을 타려는데 전날 밤 자기 것을 몽땅 털어간 세 사람의 도둑들이
또 다른 나쁜 짓이 발각되어 끌려오는 중이었습니다. 도둑들은 어제 빼앗은 것도 자백하였으므로 그는 말과 옷과 돈을 도로 찾았습니다. 도로 찾지 못한 것이라면 빼앗겼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는 양말 몇 컬레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리날도는 하느님과 성 줄리아노에게 덕분으로 하고 감사하며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새 도둑은 그 이튿날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